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간과 본성 4주 공부를 합시다. 우리 인간과 본성의 경우에 1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었죠. 우리가 이번 학기 어떤 수업의 내용 함께 공부할 것인가를 1차 시에 OT를 했고, 2차 시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양의 전통적인 어떤 본성론, 그러니까 명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과 관련된 공부를 1조 2차 시에 했죠. 그리고 2주차는 이제 공통적으로 내가 운영하는 수업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했었죠. 우리 인간과 본성도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을 대체하는 또 리포트, 그다음에 별도 리포트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좀 좋은 과제 리포트를 쓸 수 있도록 하도록 그 안내를 2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으로 진행을 했고, 3주차에는 인간의 본성과 공동체 윤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까미 소설 테스트를 읽어가면서 인간의 본성과 이타심, 그 다음에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선택,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인간의 본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뭐 어떤 바람직한 어떤 태도가 무엇인가, 이런 걸 두루 우리가 함께 살폈어요. 이번 4주차는 이제 생존 경쟁 속에서 우연히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 이런 제목으로 다윈의 인간의 본성과 관련한 찰스 다윈의 입론들을 1차 시와 2차 시에 나누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4주차는 이제 우리 교재가 여러분이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이것을 이제 우리 수업의 기본 교재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책들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4주에서는 다윈의 인간 본성에 관한 찰스 다윈의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윈은 되면 인간을 생존 경쟁 속에서 우연히 살아남은 그런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69쪽부터 다윈의 이론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 하면 이 왼쪽의 사진은 아주 젊었을 때 사진이군요. 이건 노년의 사진이고, 찰스 다윈 하면 종의 기원이죠. 종의 기원입니다. 이 종의 기원은 1859년에 출간했거든요. 자연 도태를 통한 종의 진화에 대한 다윈의 어떤 역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종의 기원이니까 결국은 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마 얼추 짐작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윈은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론을 역설하는 것이죠. 진화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신의 창조의 결과다, 이런 창조설이 찰스 다윈이 활동하던 시절에도 그런 진화론이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시에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2차 시에는 이걸 이제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생물 종의 어떤 발생과 관련해서 신의 의지에 의한 창조론과 대비되는 이 진화론을 주장했다는 것인데, 이제 2차 시에는 이 생물 종의 진화론을 어떤 사회적 현상과 연결해서 과잉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오용, 과하게 그 적용을 해서 그것을 오남용 하는 그런 이제 나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사주 1차 시에는 창조설과 대비되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2차 시에서는 이 진화론을 악용한 나쁜 사례들,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의 한계라기보다는 이것을 나쁘게 활용한, 그래서 어떤 이제 비극적 사건들이 있었는가, 뭐 이렇게 2차 시에서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사주차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인간의 종을 포함한 생물들이 하느님의 어떤 의지와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을 것인가, 아니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어떤 환경에 적응한 그런 어떤 생물종이 이제 살아남았다는 것인지, 또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차 과제는 제가 이제 따로 그 안내도 하고 또 그 게시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가난은 그러면 누구의 책임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제를 4주차에는 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주제는, 이 과제는 이제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2주차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윈의 이 진화론을 오남용하는 그런 이제 영국의 뭐 스펜서라든가 이런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독일 그 나치의 인종 청소라든가 이런 것까지 우상학과 결합해서 연결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들에 의하면 결국은 가난한 사람은 이런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그런 열등한 그런 어떤 결과다, 결국 이렇게 이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논쟁은, 그러니까 창조냐 진화냐 그런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가난은 그 개인의 어떤 그 뭐 나태, 게으름, 무기력, 무능력 이런 요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자유주의자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개인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반면에 사회 구조의 문제를 이제 평등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이라든가 평등지향주의자들은 뭔가 그 가난의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어떤 요인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우리 4주차의 주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찰스 다윈의 젊은 시절의 왼쪽이, 오른쪽은 이제 그 만년의 노년의 초상이죠. 이것은 이제 다윈 그러면 이 종의 기원, 그의 책입니다. 이 진화론을 집대성한 이제 그 책인데, 이걸 번역하면서
자슈타인의 그 노년의 초상을 이렇게 표지에 그려 놓군요. 보니까 자, 진화론이 뭡니까? 인간은 신의 창조가 아니라 생물이 그러니까 그 창조설을 부정하는 거죠. 신의 창조가 아니라 생물이 극히 원시적인 어떤 생물로부터 이렇게 진화해서 고등한 것이 되었다 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커리케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그림 이렇게 원래는 현생 인류, 우리 지금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바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각각의 어떤 상황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것이다라고 보는 진화론의 핵심을 잘 그 설명하고 있는 그런 캐리커처 그림입니다. 자, 찰스 다윈은 이렇게 각 종은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견해를 반박하면서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점진적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개체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한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류사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전쟁이라든가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가 또 한 사회 내에서의 어떤 계층 계급 간의 투쟁이라든가 이런 건 결국 뭐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을 이제 뭐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테면 이런 자원의 배분, 소위 파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요는 많으니까,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많잖아요. 그걸 필요로 하는 건 많으니까. 그래서 한정된 이 자원을 놓고 파이를 놓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테면 뭐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시장에 나가려고 할 때 취업하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자리를 갖기 위한 수요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으니까 엄청난 경쟁을 하는 것이고, 그 경쟁이라도 좀 공정하게 기회가 열려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할 텐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별의별 그런 어떤 그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어려운 취업 시장을 뚫고 취업하고 나서도 이제 남성과 똑같이 입사했던 그 남성 동료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떤 임금의 격차라든가, 이걸 유리천장이라고 하잖아요. 임금의 격차도,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포지션, 이제 어떤 그 직장에서 보다 좀 의사결정의 상위, 그 다음에 핵심적인 어떤 업무를 또 이제 담당하는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불리하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 현실이죠. 결국 이제 바로 이것 때문에 보는 거야. 이제 다른 요인도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다윈의 진화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각 개체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나온 이제 그 논리가 뭐냐면 적자생존, 자연도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 개체들이 그 처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많은 후손을 남기게 되더라. 같은 종의 개체들이라도 서로 조금씩 다르겠지요. 때문에 우리들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생김새라든가 뭐 어떤 신체의 뭐 이런 어떤 조건들도 좀씩 다르고 그러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자연 도태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그 탈락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종이라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핵심 뭐냐면 적자생존, 자연 도태예요. 각 개체들이 처한 일정한 환경이 있을 텐데 그 환경에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많은 후손을 남기게 됐다. 그다음에 같은 종의 개체들이라도 서로는 조금씩 다르게 마련이고, 이 때문에 이제 그 경쟁에서 탈락한 그런 어떤 상태가 된다라고 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좀 더 유리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인간이 관여하는 동식물의 인공 도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자연 도태설을 주장하는 것이죠. 다윈은 이제 유명한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 캡처하고 있는 이 장면들은 이제 EBS 뭐 종의 기원 설명하고 있는 그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EBS 자료니까 뭐 공유해도 일정하게 공유해도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찰스 다윈은 첫 번째, 모든 생명체는 환경적 그리고 유전적 이유에서 변이하더라. 조금씩 변해간다 그 말이죠. 그 환경적 이유와 유전적 이유 약 조금씩 변해가더라. 변화해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변이된 형질은 후대로 전해진다는 거죠. 전해지더라. 그다음 세 번째, 생물체들 사이에서 극심한 투쟁이 존재해. 그리고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하는 생물체만이 생존한다. 적재생존이죠. 적재생존. 그 어떤 종이 그 이제 생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이겨내는 그런 어떤 그 생물체만이 생존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번째, 생물체의 성공적인 변이는 오늘날 다양한 동식물 종의 기원이다, 시작이다, 출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찰스 다윈이 주장한 그 자연 도태설에 의하면 각 단계에서 변화는 일련의 정교한 단계를 거쳐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연속의 과정, 어떤 그 변화, 진화의 과정을 왜 볼 수 없을까? 이제 다윈이 스스로 이렇게 그 의문을 갖는 거죠. 자신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를 이제 뒷받침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제 의문을 스스로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또 구한 답이 뭐냐면 이 그 변화가 생물종의 변화가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는 거죠. 어느 일정 기간에 변하는 종은 소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그 일테면 뭐 그 인간 종의 변화만 하더라도 엄청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변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그 한 개체로서 그걸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은,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명에 유지된 시간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현대의학 기술 발전과 그다음에 어떤 획기적인 영양 상태의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기대 수명이 80세 이쪽 저쪽 되고 있잖아요. 더 넘기도 하는가요? 근데 이제 다윈이 살았던 시대에는 글쎄 한 60세, 하여튼 50세라고 하더라도 그 50년 동안에 인간 종의 그 진화의 과정을 눈으로 관찰할 수는 없는 일이었겠잖아요. 다만 이제 생명 주기가 굉장히 짧은 그런 어떤 종은 매우 소수에 불과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답을 제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윈과 비슷한 진화론적 입장에 섰던 윌리스는 다윈에 비하면 인간 본성과 진화론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는데, 여기서 하나, 이 다윈의 진화론과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연관될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성격이라게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성향, 이게 본성과 관련돼서 신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하는 창조설을 따르면 그야말로 신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신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진화론의 입장에 서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인간 개체가 맞닥뜨린 어떤 환경에 맞서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겠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근대는 이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과 지리적 어떤 확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는 그 인간 본성과 관련해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매우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윌리스, 다윈에 비해 인간 본성과 진화론과의 관계에서 좀 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는데, 그는 자연 도태에 의한 인간 신체의 진화론적 발전을, 이건 진화론이잖아요. 그 다윈이 이야기했던 거. 근데 이런 발전과 인간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의 발전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진화론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지적 인간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의 발전은 이것은 이제 진화론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는, 발전은 그건 별개단 얘기, 별개. 쉽게 말해서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짐승의 조상과 구별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특성이 있다. 이게 뭐겠어요? 지적 도덕적인 능력인데,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윌리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불가지론이 뭔가를 좀 같이 봅시다.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학과 종교 사이에 있는 건 그런 어떤 미묘한 일정한 이제 측면인데, 다윈은 인간이 물질세계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존재다, 어떤 특별한 지위에 있지는 않다, 이런 주장을 최초로 한 사람은 물론 아니었어요. 그런데 창조설에 의하면 신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창조설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은 인간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랬으니까 다른 동물과는 확연히 다른 어떤 특수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창조설에서의 인간 존재죠. 인간의 위치죠. 그런데 이제 다윈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인간과 동물과 그렇게 다른 건 없다, 라고 이제 봤다는 것이죠.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게 대두가 됩니다.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윈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인 어떤 과정이 신의 의식적인 창조를 대신한다고 본 거예요. 즉 우연적 변화가 생물체에게 이익이 되면 선택되고, 이게 뭐였죠? 자연선택이죠. 자연선택설. 피해를 주면 배제되는 그런 생존 경쟁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그 적자생존, 자연도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았고, 그것을 후세에 이제 물려줄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결과 현생인류 호모사피엔스는 여러 동물의 종 가운데 하나다. 끝없이 오랜 진화의 시간들, 과정에 생긴 우연의 결과다, 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불가지론은 또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신의 어떤 가르침이 이제 중세 천년 동안 유럽의 거의 유일한 어떤 이데올로기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윈이, 나는 무신론자가 뭡니까?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창조설을 부정하면서. 물론 다윈은 창조설을 부정하는 이 진화론을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무신론자임을 강조하면 매우 불편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는 이제 불가지론적이다, 할 수 없다,
어찌 보면 이제 나중에 이 불가지론, 뭐 불가지론은 사실 뭐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주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경험, 우리 감각적 경험 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것의 존재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설이라든가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뭐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헉슬리에 따르면 불가지론의 본질은 어떤 분야에 관해 전혀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이성에 따라서 최선의 지식을 얻고 뭔가에 대해서 그 뒤에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다 할 수는 없다. 헉슬리는 불가지론과 무신론을 구분했어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불가지론자는 잘 모르겠다. 충분히 알려고 애를 썼지만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게 불가지론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다윈도 이제 그런 불가지론을 주장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뭐 앵겔스는 앵겔스가 누굽니까? 앵겔스가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통해서 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 간의 그 메꿀 수 없는 어떤 격차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사유화해서 사회가 이제 생산수단을 갖는 그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장했던 사람이 앵겔스죠. 앵겔스는 헉슬리와 그 동료들을 수줍어하는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솔직하게 무신론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불가지론이다라고 했던 것을 이제 비겁하다라고 이제 뭐 비판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